안녕하세요. 저는 육아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마흔이 되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 삶이 성공한 삶처럼 비춰지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긴 하지만 속사정을 알아보면 제 삶은 그리 성공한 삶이라고는 할 수가 없답니다. 현재 사업을 성공시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육아용품 회사 대표의 삶이 아닌 온전히 인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은 참 기구한 삶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지겹도록 들었던 말이 애가 참 딱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30 넘어 사업을 성공시킨 후로는 딱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오랜만에 딱하다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 딱하다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는지 저를 다시 딱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전 남편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으시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막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였죠. 아이고, 갓난애가 참 딱하다 딱해.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되다니. 그래도 할머니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제가 사람들에게 딱하다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으니 딱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할머니와 저는 당장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일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마당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을 집 근처 길바닥에서 내다 파시거나 폐지를 줍는 일로 돈을 벌어 오셨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2, 3만 원, 적으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 돈으로 할머니와 저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공부만큼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한참이나 뒤떨어진 삶을 살 운명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제 노력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가난한 제가 공부에서마저 뒤처지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동정뿐만 아니라 무시도 함께 받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일찌감치 그 사실을 깨달은 제가 공부에서 큰 두각을 보이자 늘 딱하다고만 말하던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딱하다는 말이 아닌 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정이 참 장하다.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가지고 할머니 효도해드려. 제 꿈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가서 무사히 졸업을 하고 돈을 많이 준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걱정 하나 없이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할머니와 여러 곳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도 돈만 해결된다면 제가 원하던 곳으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막 20살이 되었던 새해의 1월 어느 날 폐지를 주우러 가셨던 할머니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난 것처럼 할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제 곁을 떠나게 되신 거였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고대했던 대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학교도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 머릿속엔 오로지 돈뿐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저는 돈을 꽤나 준다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직한 저는 사내 기숙사에 생활을 하면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취미 생활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몰입하였습니다. 남들은 기피하던 잔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었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제가 대신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공장일 외에도 하루에 쓰리잡을 뛰는 날도 있을 만큼 돈을 열심히 모으다 10년이 지난 후 저는 30살이 되자마자 제가 늘 생각해왔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육아용품 사업이었습니다. 원래는 공장에서 1, 2년 정도 돈 벌다가 다시 대학을 갈까 했었는데 공장에서 만난 언니가 제게 그러더군요. 민정아, 사람이 큰 돈을 만지려면 사업을 해야 돼. 평생 직장에서 주는 돈 몇백 받고 어떻게 큰 돈을 만지겠어? 돈 모아서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시작해.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대학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만 모은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상했었죠. 그 덕분에 저는 첫 사업에서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첫 1년은 수십억의 매출을 거둬들였고 그 이후부터는 매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셀 수 없을 만큼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업 시작 5년 만에 서울에서 큰 아파트 하나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였죠. 어린 나이에 사업을 성공시켜 내 집 마련까지 해놨는데 정신을 차려 주위를 둘러보니 제 곁에 있는 건 돈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마땅히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친구 하나조차도 없으니 제 손에 들린 많은 돈들이 무색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5살이 되자 제 주변도 둘러볼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긴 저는 지금이라도 친구들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어 온갖 각종 모임에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생전 나가본 적 없는 사업가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1년간은 수많은 사모임에 열심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봉사활동까지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정씨, 여기서 봉사활동은 처음이시라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올해로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3년 차가 돼서 여기 일은 빠삭하거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봉사활동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는 남편 덕분에 봉사활동도 재미를 붙이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서였을까요? 정신 차려보니 취미였던 골프 모임보다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에 봉사활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정씨, 괜찮으시다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우리 밖에서 밥 한번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남몰래 호감을 갖고 있던 남편의 말에 제가 수줍어하자 용기를 얻은 남편이 더 적극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민정 씨를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밖에서 한번 만나봐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 많은 연상이었는데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까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는 남편과 달리 저에게 있어서 결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뿐이었는데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 없이 지낸 지도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 망설여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바로 시모였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안 가서 어디가 부족하나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민정이를 보니까 우리 아들이 눈이 높아서 장가를 못 가고 있었던 거였구나 싶구나. 어디서 이리 예쁜 처자를 데려왔을꼬?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제 짝이 안 나타나서 못 가고 있는 거라고 말했었죠? 민정 씨는 제가 첫눈에 반할 만큼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을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봉사활동 가서 만난 아가씨라고 해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얼굴도 이리 아름다운 아가씨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우리 춘석이가 확실히 처복은 있나 보다. 시모 입에서 따발총처럼 쏟아지는 칭찬에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 춘석이 만나줘서 고맙다, 민정아. 춘석이한테 네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이렇게 별일 없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대견하더라. 내가 돌아가신 할머님만큼은 못해주더라도 민정이 너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줄 테니 나만 믿고 우리 춘석이한테 시집 와주겠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실 평생 가족도 없이 살아서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머님을 뵙고 나니까 확신이 들어요. 돈은 벌 만큼 벌고 있으니 이제는 민정이 너도 가족들 품에서 행복도 누리면서 살아봐야지 않겠어? 시집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하늘에 계시는 할머니가 새로운 가족으로 보내준 거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꾸나. 따뜻하고 진실한 시모의 말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두고도 남편과 부지런히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가면 힘쓰는 일도 많고 하루 종일 있어야 돼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어떠세요? 준석이 이놈도 나 때문에 거기 다니기 시작한 거야.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몸이 좀 괜찮아져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거란다. 봉사활동 다닐 때 딸이랑 오는 아줌마들 참 부러웠는데 나도 이제 우리 며느리 생겼으니 같이 다니면서 소원 풀어야지. 알고 보니 시모는 꽤나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그런 시모를 따라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저를 만나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 두 모자를 보고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랑 가난하게 살던 제 어린 시절에 저희를 도와줬던 수많은 봉사자분들과 겹쳐 보였던 것이었죠. 남편과 시모를 만난 것은 어쩌면 그간 고생과 외로움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저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2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 시모가 결혼 선물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결혼 선물로 건강검진 예약해뒀으니 이번 주말에 가서 검진 한번 받아봐라. 엄마, 갑자기 무슨 건강검진이에요? 저희 둘 아직 젊고 건강해서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20대 때야 돌을 씹어 먹어도 건강하다지만 30 넘어가면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민정이는 바쁘게 산다고 여태 건강검진 한번 안 받아봤다고 하던데 그 말이 괜히 내 맘에 걸려서 결혼 선물로 준비한 것이니까 잔말 말고 받아봐. 내가 무심결에 뱉은 말 하나하나를 그냥 흘러넘기지 않고 기억해 주신 시모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모가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를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성 피로 말고는 겉으로 보이는 증상 같은 게 없어서 마냥 건강할 줄 알았던 제가 그리 건강한 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강준석 씨는 뭐 하나 빠짐없이 건강한데 윤민정 씨는 간이랑 위가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그동안 위염도 심해서 고생을 꽤 하셨을 텐데 모르고 계셨어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나 어딘가는 한 곳은 아프니까 그런 건 줄만 알았어요.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인 거 모르세요? 젊으신 분들 중에 이만큼이나 안 좋은 분 흔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간은 간대로 위는 위대로 망가져서 암까지 갈 수도 있는 정도예요. 이제 경각심을 가지셔서 병원 꾸준히 다니시고 절대로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하세요. 특히나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혜로운 시모 덕분에 제 몸에 적신호가 뜬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모한테 어찌나 고맙던지 제 목숨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병원 치료 시작하게 됐어요. 지혜로우신 어머님이 절 살리신 거예요. 정말 감사드려요. 안 그래도 야근 자주 하고 매일같이 일에 매달려 사는 널 보면서 걱정이 되긴 했어. 앞으로는 돈도 돈이지만 네 건강을 더 챙기면서 살아. 건강 잃으면 돈 많아봐야 소용없다는 거 민정인 너도 잘 알지? 그럼요. 앞으로 일도 줄이고 잠 잘 자면서 건강 챙기려고요. 준석 씨랑 결혼해서 어머님이랑 셋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래야죠. 이번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민정아, 우리 아들 호래비 만들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 젊은 애가 이리 몸이 안 좋아서 어떡하니? 보약이라도 한 채 짓게 시간 날 때 나랑 같이 한의원 좀 가자꾸나. 그렇게 저는 결혼 전부터 남편과 시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시모의 사랑이 마치 부모의 사랑처럼 느껴졌던 저는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었던 건지 예정되어 있던 분가를 취소하고 시모와 합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내심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난 직후 신혼여행을 막 다녀와서 제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현실성 없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식구들과 함께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금 낯설고 놀라운 내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보험 하나 더 들 건데 당신도 같이 드는 게 어때? 당신 보험 없어? 난 이미 종합이랑 실비, 안보험까지 3개나 있어서 더 들 필요 없는데? 아니, 내가 말하는 건 건강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이야. 당신 사망보험은 들어둔 거 없지? 사망보험이라는 말에 살짝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구겼습니다. 생전 생각도 안 해본 것이기도 하고 결혼 올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보험을 같이 들자고 하니 이상한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망보험이야. 난 그런 거 들 생각도 안 해봤고 딱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돈 아까우니까 당신도 들지 마. 나도 원래는 생각 없었는데 친구들이 결혼도 했으니까 하나 들라고 하더라고. 평생 나 혼자 살면 상관없는데 이제 새 식구도 생겼으니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서 드는 게 좋다고 해서 하나 들어보려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런 걸 들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남편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찝찝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한 것도 아니니 좀 더 고민을 해도 되겠다 싶었죠. 제가 조금 난색을 표하자 시모가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보험이 왜 보험이겠어? 혹시 모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드는 게 보험이지. 지금이야 너네 둘 다 돈 걱정 없이 산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됐을 때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니? 나도 준석이 생각해서 한참 전에 들어둔 사망보험이 있으니 너네도 서로를 생각해서 들어놓도록 해. 그래 여보, 내가 나 좋다고 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신 생각해서 들자고 하는 건데 가입하자. 내 보험은 당신 앞으로 해두고 당신 건 내 앞으로 해두면 돼. 다른 부부들도 다 그렇게 한대. 시모도 옆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 마당에 끝까지 하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웃길 것 같아 그러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 정도만 들 줄 알았던 남편은 다음날 계약서 3개를 들고 나타났어요. 여보, 이게 다 뭐야? 보험 하나만 드는 거 아니었어? 내가 손이 커서 그런가
이왕 드는 거 금액도 크고 계약수도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설계사가 내 고등학교 동창인데 요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3개씩 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싫어? 싫다기보다는 3개는 너무 많지 않을까? 금액도 적게 내는 것도 아닌데 굳이 3개씩이나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이야. 당신이랑 내 거 하나씩만 해도 2개인데 그 정도면 친구분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6개는 너무 많다. 내가 친구한테 도와주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쳐놔버려서 도와주는 김에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돈은 내가 부담할 테니까 당신은 허락만 해주라. 사망보험을 3개씩이나 들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남편도 친구들 사이에 체면이라는 게 있을 테니 남편이 가져온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하기로 한 거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기로 했죠. 가만히 두다 보면 언젠가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오리라 하고 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운영하는 정비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제가 바쁘기도 했고 굳이 일터에 찾아가는 게 부담을 주는 일 같아서 찾지를 않았는데 결혼을 했으니 직원분들에게 인사도 할 겸 찾아가게 되었죠. 정비소는 꽤나 컸습니다. 외관도 잘 해놓고 직원들도 많은 걸 보면서 남편이 그래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질은 있구나 했었어요. 그러다 다리 하나 중 허벅지 아래로 다리가 절단된 직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없이 그 직원만 유심히 보고 있자 남편이 말했어요. 저 친구는 내가 예전에 봉사활동 다니던 장애인 단체에서 만난 친구야. 그 어릴 때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따놨는데 다리가 저래서 취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마침 내가 정비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데리고 왔어. 여기서 일한 지 10년은 된 장기 근속 직원이야. 일도 엄청 잘해.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당신 정말 좋은 일 많이 한다. 너무 잘했어.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사는 게 좋지. 엄마랑도 친해서 엄마가 개인적으로 반찬도 만들어다 주기도 하고 우리 집에 밥 먹으러도 자주 와. 유일하게 나한테 형이라 부르는 직원이라 형동생처럼 지내거든. 현진이가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거나 나한테 형이라 불러도 놀라지 마. 남편이나 시모나 자신들이 베풀 수 있는 것들은 다 베풀고 사는 듯 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 남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과 시모를 본받아 저도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육아용품 회사를 하고 있다 보니 아기 엄마나 아기들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어린 시절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고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결혼 후 안정적인 가정 안에 살다 보니 일하다 만나게 되는 아이들만 보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도 슬슬 아이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보 친구들 아기는 다 벌써 초등학교 입학했다면서?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얼른 애 하나 낳자. 갑자기 애는 무슨 애야? 결혼 전에는 애 생각 딱히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애 없이 둘이서 살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애를 꼭 낳아야 되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둘 정도 낳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이야. 당신 아기 좋아한다면서 우리 애 낳아서 한번 잘 키워보자. 아이를 낳자는 저의 말에 남편은 생각보다 크게 난감해했습니다. 당연히 좋다고 할 줄 알았던 제 예상에서 벗어난 반응이라 저도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시모가 냉정한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애는 무슨 애야? 네 나이도 곧 40이라 애 가지기도 쉽지 않아서 고생만 할 거다. 그냥 마음 편하게 둘이서 살아. 제 나이가 어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임신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라서 서둘러 준비하면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은 손주 안 보고 싶으세요? 아기 낳으면 집안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하나 낳고 싶어요. 나는 손주 안 봐도 돼. 준석이 이 녀석 장가도 안 가고 40 넘길 때부터 손주는 진즉에 포기를 했었다. 며느리 얻은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감지덕지야. 그리고 애 낳으면 새아기 네가 일도 못하고 집에서 애만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네 회사는 어떡할 거야? 회사야 제가 하루 종일 안 붙어 있어도 되는 곳이고 애도 금방 커서 어린이집도 가고 할 테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애 키우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 하루 종일 애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애 낳아서 애 키울 시간에 그냥 돈이나 벌어라. 회사 더 키워야지. 아이를 낳자는 저의 말에 남편이 난감해했다면 시모는 낳지 말라며 결사반대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에 완전히 빗나가 버린 반응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시모가 너무 반대를 해버리니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저 혼자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천천히 남편을 설득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난색을 표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이라 생각해서 저도 계속 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가 남편 정비소의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것처럼 남편도 저희 회사에 찾아와 직원들에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제 사업에 크나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품질 좋다고 입소문 난 정도면 해외에서도 잘 팔릴 것 같은데 해외 시장에 크게 관심을 안 두는 이유가 있어? 무작정 진출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해외 쪽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하려고 준비 중이야. 그렇지 않아도 유럽 쪽으로 진출해 보려고 직원들 출장도 보내고 시장 조사도 하고 있어. 내년 이맘때쯤이면 유럽 전역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남편의 관심이 남편으로서 아내 사업에 갖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첫 방문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은 저희 회사에 들러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관심이 간섭으로 바뀐 것이었죠. 회사 전표 보니까 회계 담당하는 애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회계팀인데 직원을 바꾸던지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해봐. 그리고 신제품으로 나온다고 한 아기띠 봤는데 색깔을 너무 못 뽑았던데? 아기 엄마들이 유행에 민감해서 조금만 촌스러워도 안 사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수정해봐. 남편의 감나라 배나라가 점점 심해지자 남편이 저희 회사로 찾아오는 것이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매주 찾아와 꼭 한마디씩 얻는 남편이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는데 그 일이 결혼 후 첫 부부싸움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무실 올 때 직원들 퇴근한 후에 와줄 수 있을까? 당신이 조금 자주 오는 편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가 봐. 직원들이 불편하대? 나는 당신 보러 가는데 직원들이 왜 불편해? 웃긴 사람들이네. 당신이 회사 일에 관심이 많아서 팀별로 한마디씩 꼭 얹으니까 그게 좀 그런가 봐. 차라리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전달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줘. 그리고 나도 직원들이 불편해하니까 여러모로 신경이 쓰여서 힘드네. 아니 괜히 당신이 불편하니까 직원들 핑계대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뭐 얼마나 말을 얹었다고 불편하다고 그래? 나 진짜 기분 더러워지려고 한다. 직원들은 그렇다 쳐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내 나름대로 내 와이프인 당신이 하는 사업이라 관심 가지고 신경 쓴 건데 나를 완전 참견질하는 진상 남편으로 만들어버리네?
몇 시간이나 이어진 첫 부부싸움 이후 저희는 거의 일주일 동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서 힘들어진 시모가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에 겨우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제가 남편에게 많이 서운했던 탓일까요? 제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시모 모습도 떠오르면서 결혼 후 시모와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이란 원래 서로 참견도 하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도 하는 존재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가족 구성원이 되어 본 적이 없으니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진 저는 이 감정도 가족이니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감정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 저희 세 식구는 별탈 없이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에 늦잠을 자고 나온 저는 남편과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현진이랑 연락은 좀 되냐? 그놈 사라진 지 지금 며칠 됐어? 일주일은 됐어요. 집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건가 싶어서 하루 종일 집 앞에서 죽치고 있어 봤는데 집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큰일 난 것 같아요. 그 녀석 도망이라도 간 거 아니냐? 그러게 옆에서 잘 좀 구슬리고 달래서 붙어있게 만들어야지. 도대체 네가 뭘 어떻게 했길래 도망을 간 거야? 제가 뭘 더 했다고 그래요. 현진이 그놈 종종 그랬잖아요. 이러다가 또 몇 주 지나면 갈 데 없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걱정 말고 기다려 보자고요. 그나저나 그놈 앞으로 나오는 매출이 커서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남편과 시모는 남편의 정비소에서 일하는 다리 하나가 절단된 직원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정비소에 다녀온 이후로 남편에게 그 직원 이야기를 몇 번 더 들은 적이 있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굳이 아는 척 끼어들지 않고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누군가가 자꾸 저를 지켜보고 쫓아다닌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토킹을 당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기분을 느끼기 시작한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회사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차의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제 입을 막고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죽겠구나. 나 정말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때 저를 끌고 가던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해치지 않아요. 잠깐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은 손으로 막고 있던 제 입을 풀어주고 저보다 몸을 더 심하게 떨며 제 앞에 섰습니다. 모자를 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리를 보고 얼마 전 사라졌다던 남편의 정비소 직원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형수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준석이 형 가게에서 일하는 현진이에요. 네, 알죠. 누군지 아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저 스토킹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그 형수님한테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어서 그랬어요. 지금 아니면 형수님이랑 단둘이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놀래켜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말 도가 지나치시네요. 제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까지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뭔가요? 제가 화를 내자 정비소 직원은 저에게 사과를 하며 자신이 저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봤자 회사의 부조리함이라든지 남편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라든지 그런 일적인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비소 직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수님, 저는 단순히 준석이 형 정비소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10살 때 저희 아버지가 준석이 형 어머니랑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형수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호적상으로는
저는 준석이 형 동생이에요. 네? 준석 씨 동생이라고요? 준석 씨가 저한텐 현진 씨 장애인 센터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형수님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형수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형, 이번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인 건 아세요? 당연히 모르고 계시죠? 형수님 전에 있던 첫 번째 형수님이 결혼하고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형수님 앞으로 사망보험이 5개나 들어져 있었어요. 돌아가신 그 형수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정비소 직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남편의 동생이라는 것도 당황스럽고 이게 뭔가 싶은데 남편 동생 입에서 나온 그 이후의 말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제가 눈만 꿈뻑이고 있자 남편의 동생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중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둔 사망보험이 3개나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단명할 것 같은 사람을 찾는 레이더가 있어서 가족도 없고 평생 돈만 벌어온 형수님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형수님이 일찍 죽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죄송한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그쪽이 저한테 했던 말들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형수님, 제 말 믿으셔야 됩니다. 제 다리도 다쳤을 때 빨리 치료만 했다면 절단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새어머니가 참으면 낫는다고 해서 참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저는 한평생 그 모자한테 붙잡혀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정비소에서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도망가고 싶어도 이 다리로는 도망갈 수도 없어서 계속 그 집에 붙어 있었는데 이번엔 그 집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형수님이 계속 눈이 밟혀서 형수님도 도망가시라고 말하러 온 거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남편 동생이 미친 게 아니라면 이 모든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것 같은 남편 동생에게 현금을 쥐어준 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남편 이름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보았고 남편 동생이 제기했던 터무니없는 내용의 모든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 저는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사망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내 앞으로 든 사망보험 해지시켜줬으면 좋겠어. 내는 돈도 아깝고 사망보험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신경 쓰이고 찝찝해서 말이야. 어차피 돈은 내가 내고 있잖아. 당신은 없는 거라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드라마랑 범죄 뉴스 때문에 사망보험이라는 말이 찝찝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것도 다 필요한 보험이니까 존재하는 거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어차피 나 죽으면 내 회사, 내 집 다 당신 거가 되는 건데 굳이 그런 것까지 둘 필요가 있나 싶어. 당신이 해지 안 시키면 내가 해지시킬게. 지금껏 고분고분 남편과 시모의 말을 잘 듣던 제가 남편의 설득도 넘어가지 않고 제 손으로 보험을 해지시킨다고 하자 시모가 저를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민정아, 무슨 심경 변화라도 있던 거니? 아니면 주변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결혼하자마자 사망보험 들자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없애고 싶네요. 보험비는 준석 씨가 내고 있어도 어쨌든 제 보험이니까 제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세아가 그래도 가족끼리 상의하고 든 보험인데 네 보험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지해서야 되겠니? 물론 네 말도 맞긴 맞지. 너도 준석이도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돈도 잘 버는 편이니 굳이 이 보험 없어도 서로가 서로의 보험이 아니겠냐. 하지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잖아. 네가 손해보는 게 없으면 사망보험은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자꾸나.
시모와 남편에게 단명하는 사람을 찾는 레이더가 달렸다는 남편 동생의 말이 사실인 듯 했습니다. 결혼 전 시모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연애를 시작하기 전 남편에게 제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해준 게 남편이 저와 결혼을 결심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와 결혼을 하고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시모와 남편을 보니 가증스러워 보여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제가 일찍 죽었으면 하니까 엄마 없는 손주 만들기 싫어서 애도 못 낳게 하신 거고요.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데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지금 이거 폐륜인 거 알아? 당신은 언제까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 이번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라면서? 그리고 죽은 전 와이프 앞으로 사망보험 5개나 몰래 들어놨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나한테도 결혼하자마자 사망보험 들자고 한 거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현진이 그 녀석이 당신 찾아온 거야?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모는 크게 당황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힘든 상황에 나온다고 하던데 두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진이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풀려진 부분이 분명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녀석 말은 고지곧대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래 민정아, 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애다. 어린 나이에 애비 잃고 다리까지 저렇게 돼서 세상에 불만도 많고 항상 자격지심이랑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불쌍한 애야. 솔직히 말해서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 준석이랑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내가 왜 평생 데리고 살아야겠어? 다리도 없고 오갈 데 없어서 불쌍한 애라서 데리고 산 거지. 그런데 그놈이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줄은 몰랐구나. 뻔뻔하기 그지없는 모자 사기꾼에게 더 이상 휘말리기 싫었던 저는 바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이랑 내 목숨값 보고 결혼한 남자랑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당신 나한테 속인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결혼 전적도 숨겼고 현진 씨 존재도 숨겼고 말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 이혼이라고? 당신 나랑 이혼할 수 있겠어? 나랑 이혼하면 당신이 그동안 벌어온 돈 나눠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재산 분할해 줄 수 있냐고? 그리고 현진이에 대해서 숨긴 이유는 다리 하나 없는 애가 내 동생이라면서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런 거야. 너한테 잘해준 나랑 엄마 말은 안 믿고 그런 놈 말 믿는 당신도 참 멍청하다. 남편은 재산 분할로 협박을 하며 저에게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진한 19살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결심한 후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수임했습니다. 제 목숨에 값을 달아놓고 결혼한 남편에게 제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단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이 제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핏 보면 저를 설득하려고 찾아온 것 같은데 말하던 걸 자세히 들어보면 저를 만만하게 보고 협박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는 네가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네가 평생 가족 없이 살아서 모르겠지만 가족품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데 겨우 생긴 가족품을 이탈하려고 그러는 거냐? 사람들이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아온 너를 보면서 평생 딱하게 여겼는데 이혼까지 하면 얼마나 더 딱하게 보겠어? 딱하게 보는 걸 넘어서 팔자가 박복하다고 무시까지 할 거다. 너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 자신 있냐? 돈 많고 잘 나가는 사업가를 누가 불쌍하게 본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당신들 같은 가족들이랑 살 바에 팔자 박복하다는 소리 듣고 혼자 사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평생 혼자 살아온 인생, 앞으로 계속 혼자 산다고 크게 문제가 될까요? 시모가 저를 찾아간 이후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로 맷집이 세져서 그런지 이혼 따위가 저를 좌절시킬 만큼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내 삶이 그렇지 뭐. 시모 말대로 팔자가 정말 박복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남편 동생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 동생 덕분에 구사일생을 하게 된 저라 은혜는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작은 집도 구해주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동생을 남편과 시모에게서 완전히 독립을 시켜 더 이상 그 두 사람에게 당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평생 시모와 남편에게 붙잡혀 살던 남편 동생은 두 사람에게 벗어나 하나밖에 없는 다리로 독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예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으로 회사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취미도 가질 만큼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걸 목표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이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비록 가족은 없지만 이 정도의 삶이라면 더 이상 딱하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아도 되겠죠?